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격변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궁금한 게 많습니다. SVB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죠. 실리콘밸리 은행이고요. 거기다가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좀 진정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네.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또 간밤에 불거져가지고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인과 배경부터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과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조금 성격은 다르죠. 그렇다면서요? 네, 글로벌 은행이고 CS는 SVB는 뭐 미국의 상업은행인데 특히나 지역 특화된, 지역에 특화된 또 벤처 그리고 좀 기술 기업에 특화된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좀 성격은 다른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고강도 긴축의 후유증에 어쨌든 파장에 좀 희생이 된 그런 은행이다. 물론 이제 뭐 CS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은행이죠. 사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인가요? 그린실이라고 이제 핀테크 기업, 영국 어쨌든 베이스의 핀테크 기업들의 어쨌든 대출 여신관계가 얽히면서 대규모 손실을 약간 사기극 비슷하게 이제 대규모 손실을 받고 한 1년 반 전인가요? 지금 우리 아르케고스, 빌황으로 알려진 한국계 이런 그 헤지 펀드의 손실로 한 3, 40억 달러 그때 손실을 또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험 관리를 잘 못한 은행의 이제 대표격이기 때문에 주가도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에 한 17달러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 초에 작년 초에만 해도 거의 12달러, 지금은 2달러. 간밤에 2.16으로 끝났어요. 네, 2.16달러면 뭐 작년 초보다 한 1년여 만에 뭐 거의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이렇게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꼭 조금 비교 대상은 아니다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고강도 긴축이 계속되면서 일어나는 파열음이다라는 것이죠. 전망은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국내 금융권은 괜찮은지 좀 질문해보겠습니다. 국내는 뭐 이들 실리콘밸리 은행에 노출돼 있지 않아. 우린 괜찮아. 이럴 수 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PF 부실 때문에 상당히 사실 국내 금융권이 어려웠거든요. 잠잠해졌는데 그것도 사실 수면 위에 있다. 그렇게 보면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금융권들도 뭐 좀 불안한 여지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건전성은 염려할 정도가 아니죠. 물론 이제 염려할 정도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부실 요인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LTV 뭐 충분하고 다만 이제 또 국내 은행은 아니지만 증권사라든지 또 이 금융권 쪽에서 부실 PF 노출도는 여전히 높죠. 은행은 PF 그 노출도가 낮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기본적으로 조금 은행이 건전한 그런 상황이고 이 금융권을 비롯해서 조금 작은 그러한 금융회사들이 부실 PF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은 상황이 악화되면 또 뭐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CS나 SVB 사건과 사태와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일단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쨌든 그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다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고 보면 만약에 상황이 안 좋고 또 전체적으로 대출이 움츠러들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현금 유동성에 대한 확보 움직임이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자산을 먼저 팔 거냐.
신흥국 주식, 신흥국 주식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 사실은 경제는 선진국입니다만 시장이 신흥국에 분류돼 있고, 그리고 좀 충분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확보돼 있는 그러한 시장에서 조금 탈출, 위험자산 규모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환율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잠복돼 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더 악화될 네.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치울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좀 관전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 금융기관의 이제 직접적인 문제라기보다 그 여파로 인해서 나타날 네. 수 있는 자금 시장의 경색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도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이번 사태가 아직은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어디쯤 파장이 끝날지, 뭐 항상 이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무엇처럼 뭐 리먼 사태를 보는 듯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건데요. 이번 그 금융 불안, 네, 이런 은행권의 불안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파장을 미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끌게 될까요? 사실 뭐 SBB나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제2의 리먼 사태를 불러올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약했죠. 네. 약하죠. 연결고리라 하면 2007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결고리는 장외 파생 상품이었고요. 특히 장외 파생 중에서 모기지 채권, 그리고 그 모기지 채권의 근본은 너무 부실한 대출이 많이 일어난 그러한 현상에서 은행 부실화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실화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약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가 어려우면 모든 거래은행, 크레딧 스위스와 여러 가지 같이 거래한 은행, 또 여신을 받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기업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은행도 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조금 도미노식 전염의 확산, 부실 전염의 확산이 문제인 거죠. 전 세계가 다 초연결성으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BTFP, 이 지난 주말에 나온 그 조치는 최고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전염 효과가 굉장히 약할 것 같고요. 각국 은행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금리, 고강도 긴축에 따른 후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 하지만 리만 사태, 2008년을 떠올리는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외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은행, 금융기관, 기업, 은행, 국가 환율 이런 건 불안해질 수 있다. 역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요? 네, 오히려 미국 이외 지역에서 네. 불안해질 수 있고 또 그게 결국에는 전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는 네.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금융위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작에 그 뇌관은 미국에서 터졌는데 그 여파들은 사실 신흥국 쪽에 훨씬 더 영향을 미쳤던 거죠. 네. 네. 아직은 진행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물고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이 과연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 어떤 영향을 미치냐인데요. 원래 이 이슈가 아니었다면 확인해야 될 거는 심플하게 물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섞여 나갔는데 물가부터 좀 체크해 주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가 연이어 발표됐는데요.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에 꼭 부합했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 좀 중립적이었고, 하지만 근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근원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근원 CPI가 0.45% 전월 대비입니다. 2월 수치니까 1월 대비가 되겠죠. 반올림에서 0.5지만 0.45. 1월에는 0.4였거든요. 지난 12월 대비. 그러니까 소폭 오르는데 그쳐서 그래도 안도감을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네. 여전히 0.45%라는 것은 곱하기 12하면 6%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가 근원 기준으로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근원 물가의 70%가 주거비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주거비는 지금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조금 시차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은 그래도 연준의 조금 의도에 아주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겟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자 물가는 어젯밤에 나왔습니다만은 안정됐죠. 그리고 수치로는 전월비 마이너스 0.1.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월비. 마이너스가 생산자 물가에서 찍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1월 수치도 수정됐습니다. 어제 0.7%에서 0.3%로. 그러니까 1월 지표도 0.7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놀랐는데 그게 이제 이번 달에 네, 생산자 물가가 0.3%로 수정이 됐고 이번 달은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0.1이니까 생산자 물가가 잡히니까 한 두어 달 후에는 소비자 물가도 확실하게 낮아지겠구나 라는 쪽에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FOMC의 결정이 당초에는 질문이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였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베이비 스텝이냐 동결이냐.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러면 기준금리의 상단 올라가는 범위들을 당초는 5.25에서 5.5 뭐 이 정도에서 이제 그거는 좀 내려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뭐 다음 주이기 때문에 네. 바로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근데 물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원 물가가 여전히 0.4에서 0.5 사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월비 25bp 베이비 스텝은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물가 지표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걸쳐서 조금 미국 시장에서의 제2의 뭐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 비슷한 유사한 사태라든지 또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크레딧 스위스가 물론 지금 스위스 당국이 구제금융을 준비하고는 있겠지만 구제금융이 만약에 터지면 이 사건이 구제금융으로 일단 결론이 나면 상당한 파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은 잘못하면 금리를 못 올리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또 금리를 올리자니 금융시장이 좀 미시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이 사이에서 지금 뭐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지금 25bp냐 동결이냐 거의 반반인데요. 네, 반반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25bp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가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 금리 상단 이런 거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는 우리가 FOMC 결과를 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세 번째 오늘 키워드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존하면서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또 있는 것을 챙기고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지금 국채 시장을 보면 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5%까지 갔던 미국 국채 2년물이 어제는 3.93%, 4%가 깨졌습니다. 주가로 따지면 하루에 뭐 한 7, 8%씩 지수가 움직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는데 유동성이 어쨌든 미국에서 연준에서 공급한 거 같지 않습니까? BTFP 조치라는 게 유동성을 은행에 준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살포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 주셨듯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마도 제한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고 당초에 예상했던 5.75라든지 6.0은 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말씀드렸듯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금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는데 금리가 내려간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중차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동안 고금리, 고강도 긴축이 낳은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은 잘해야 박스권, 잘못하면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주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보여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영혼의 투자자 존 템플턴의 이야기이죠.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 키워드를 뽑아드신 이유를. 네,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창시한 네. 분이시죠. 만드신 분인데 좀 고강도 긴축이 있은 다음에 경기 침체는 올 거냐 안 올 거냐라고 이제 지금 논쟁이 계속 1년간 됐는데 넘게 되어 왔는데 결국에는 고강도 긴축을 촉발한 하이퍼 인플레, 고물가,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있을 때는 경기 침체는 반드시 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비싼 잘못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미국은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늘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 달러 패권을 활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는 또 제한될 것이다. 라는 점도 이번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